있는 화면들이었고 서해적 충동에 근거한 즉흥적인 표현을 담아내면서도 액션 페인팅의 격동적이고 걸러지지 않은 감정의 폭발이라기보다는 절제와 균형 감각, 숨고르기가 중요한 그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초현실주의, 큐비즘, 추상표현주의 등 현대미술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극제에게 작품이란 해를 거듭할수록 정제되는 대상이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그의 서해적 충동은 초현실주의와 만나 중력을 거부하기라도 하듯 날아오르더니 급기야 1980년 후반에 이르러 선과 면의 부분이 무의미해지는 화면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에 정적이지만 정지되어 있지 않고 덩어리지만 가벼운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화합됨과 동시에 이들은 다시 회, 면, 형, 색이 용해되고 해체되어 형상이 있는 것과 형상이 없는 것 사이에 신비로운 지점을 정리합니다. 물질에 머물면서도 물질에서 벗어나는 가능성을 본 것이지요. 무수한 격과 색으로 저변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의 화면은 이차원성의 반대급부로 치달음으로써 환원주의 모더니즘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말년의 작업들은 과거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기라도 하듯이 순수한 정신성으로 치닫는 환원과 해탈의 과정을 증언합니다. 단순하고도 모뉴멘탈한 선언은 기가 물질이 되고 물질이 다시 에너지로 화하는 지점을 보여주며 화가 자신이 다시 돌아와 말하는 환원과 서체에 대한 순환과 융합의 접점이었습니다. 1964년 계명대학교 미술학과가 신설된 직후 미술학과의 첫 교수로 부임하여 전국적인 명성을 가지게 된 계명대 미술대학의 위상을 높이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던 극제 정정식. 그가 남긴 정신적인 유산은 오늘날까지 폭넓게 남아있는데 탁월한 예술가이자 스승이었던 작가를 기려 계명대학교에서는 그의 호를 탄 극제미술관을 2008년 개관하였고 경년제로 극제포럼을 개최함으로써 문화예술계의 국제적 인사들을 초대하여 극제의 개척적이고도 순수한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패션 디자이너의 텍스타일 디자인에서 무용가의 안무 공연에 이르기까지 극제의 영감을 받은 다양한 사람들이 극제를 기렸는데 2009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극제의 밤의 노래를 배경으로 행사의 공식 포스터를 제작하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작가의 수작을 보여줍니다. 거대한 서구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인의 자리를 끊임없이 고민했던 극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시대를 이끄는 탁월한 미술가이자 존경받는 교육자로 자신만의 길을 꿋꿋이 걸었던 그는 정녕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3회 극제포럼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술 창조 개념어와 관습에서 벗어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박영택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영택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경기대학교 미술대학에 재직 중이고요. 미술평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미술에 대해서, 동시대 미술에 대해서 아마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래전에 계대에서 몇 번 특강을 해서 낯익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큐레이터로 미술평론가로 일을 하면서 대구에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시간 와서 전시도 보고 작가들도 만나고 그런 곳이고, 또 현재 대구에서는 상당히 많은 중요한 작가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미술계에서는 나름 중요한 거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마침 오늘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극재선생님 참 행복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100주년을,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런 포럼까지 열리고 있는 것 봐서는 사실 쉬운 자리는 아니거든요. 올해가 알다시피 여러분 이중섭 탄생 100주년입니다. 지금 덕수궁 미술관에서는 대규모로 이중섭 탄생 100주년에 맞은 큰 전시가 열리고 있고 많은 조명이 이루어지고 있고 학술 심포지움도 있었거든요. 극재 선생도 물론 이렇게 좀 포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의 작품 세계를 다시 한번 조명하는 자리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대구는 우리 근대 미술에서 매우 핵심적인 장소입니다. 이인성과 함께 이쾌대라고 하는 대표적인 존재가 있는데, 아쉽게도 이 두 분들은 해방 공간을 기점으로 사실은 한국 미술사에서 사실은 사라지는 존재가 됩니다. 이게 아쉽습니다. 이 두 분들이 아마 그 해방을 지나고 나서 계속 한국 현대미술과 연결됐었다면 아마 한국 현대미술의 지형도 자체가 달라졌을 것이고 대구 화단도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케대와 이인성이라는 두 존재가 사라진 자리에 대구 화단은 조금 이전과는 다른 아마 그 틈에 극재 선생님 자리가 하나의 위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극재 선생님은 보시다시피 최초의 추상미술을 하셨다고 하지만 사실은 극재 선생이 최초의 추상미술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알다시피 추상이라고 하는 건 1930년대 일제강점기 때 이미 일본에 통해서 유영국이나 김한기 같은 작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초보적인 수준이었겠죠. 사실 그런 스타일상의 추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추상의 이념이라든가 추상미술의 논리라기보다는 하나의 스타일로 받아들였다가 그것이 쉽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일정한 시간이 기다려서 1950년대 후반이 돼야, 즉 극재 선생님이 활동했었던 모던아트 협회와 이후에 일련의 다양한 작가들에서 이미 1957년을 기점으로 해서 서서 이 땅에 추상의 뿌리를 내리고 또 이제 지방 화단에서 추상 미술이라는 걸 본격적으로 시도하는 작가가 대표적으로 극재 선생이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극재 선생님이 왜 추상 미술을 해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추상을 다시 시도했다는 건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저로서는. 이것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먼저 극재 선생님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극재 선생님 작품들인데 납작한 캔버스 평면에 붓질만 보이고 있는 작업입니다. 붓질이라고 하는 건 그림이 물감과 붓질로 그려졌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림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이것이 어떤 뭔가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재현하기 이전의 상태, 그림의 존재론적 조건이라고 그러죠. 나이것의 상태겠죠. 그림이 물감과 붓질이 그 어떤 것들의 대상을 지시하거나 재현하기 이전의 상태, 그림의 조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냥 칼리그래프 같은 거죠. 붓질이죠. 서체적인 선이죠.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모더니즘이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인상주의 이래로 서양 미술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림의 존재적 조건을 파고들잖아요. 고급 그림 보십시오. 고급 그림은 무슨 붓질이죠. 물론 여전히 미열이를 나는 까마귀라든가 해바라기라든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대상들은 들어오지만 그들은 우선 격렬한 물감과 붓질 층위로 두텁게 발려져 있죠. 무슨 그림이기 이전에, 시지이기 이전에 물감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전 극재 선생 그림을 유심히 다시 봤는데, 근데 피카소, 물론 20세기 들어와서 모든 작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건 당연히 피카소 텐데, 피카소 그림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한국 작가, 20세기 들어와서 한국 작가들에게는 전이 현대미술과 거의 동의어로 보여졌던 것 같아요. 현대미술은 곧바로 피카소였다고 보이겠죠. 그러나 피카소가 사실은 추상은 아니죠. 아직도 피카소를 여러분 추상미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피카소는 여전히 인지할 수 있는 구시적 대상이 있죠. 최초의 추상은 1914년도에 몬디랑이나 칸디스키처럼 우리 눈에 주어진 화면의 외부 세계가 사라져버리는 망시되는 상황이 와야지 추상이라고 말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한 번도 피카소는 완전히 추상을 시도한 사람은 아닙니다. 대상을 여전히 와해시키거나 불조시키거나 해체시켰다고 말해볼 수는 있지만 그의 그림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외부 세계를 연상시키는 구체적 이미지 흔적들은 발견할 수 있겠죠. 이런 그림들은 누워있는 여자, 누드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물감과 붓질이기도 하는, 어떻게 보면은 물감과 붓질이면서도 여전히 최소한의 이미지이기도 한 그 접점, 구상과 추상의 그 틈 사이 경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어쨌든 주어진 캔버스가 납작납작하잖아요. 그 납작한 평면성 안에서 넓적넓적한 붓질을 보여주는 것들은 주어진 사각형 안에서 사각형을 쪼개고 있는 거 아닐까? 맨 처음에 초기 50년대 작품들 보면 넓적넓적한 붓질들을 그리는 벽 시리즈, 돌 시리즈를 보셨었죠? 마치 그것은 화면에, 주어진 화면에 사각형으로 나누고 있는 몬디랑 같은 그림을 연상시켜주지 않던가요? 외부 세계를 연상시키는 그림이 아니고 주어진 화면의 조건에서 그림을 만들려면 사각형 안에서 사각형을 만들 수밖에 없겠죠. 이건 조선시대의 분청사기입니다. 귀할면 편변인데 이런 거침없고 정말 자연스럽고 해학적이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무심하기도 한 이건 어떤 장식성을 떠나있는 것 같은 이 느낌. 한국 전통 미술을 우리가 수사할 때 흔히 보면은 좀 무자비적이라고 그럴까요? 해학적이랄까요? 데이터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아주 과감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귀할면 편변, 분정사기인데 저 경련을 붙여 보십시오. 제가 왜 보여드리는지 아시겠죠? 꼭 뭐 형태적 유사성을 따지겠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정극재 선생의 작업의 근원이나 뿌리들이 사실은 어디에 기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좀 잘 보이죠. 이거는 추사의 사서루라고 하는 서예입니다. 얼마 전에 뭐 미술 잡지에서 한국 작가들에게 한국 현대 미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작가를 앙케이트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생물연대를 떠나서요. 추사였습니다. 추사. 네. 한국 근현대 미술 작가들, 물론 돌아가신 분들, 앙케이트 조사 때 했었던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한국 현대 미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작가, 우리 전통 미술과 현대 미술이 통틀어서 추사입니다. 추사. 글쎄 아직 학생분들은 아직은 이 추사 글씨의 그 묘미랄까요? 그 맛을 알기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저 주어진 공간의 토지에 있는 선들의 묘미, 네, 그 글씨를 쭉쭉 그려드는 장난기 어린 서체와 함께 그 굵기 조절이라든가 그 절묘한 그 구성의 맛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단히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건 단순히 서예라기보다는 그냥 조형이죠, 조형. 그렇죠. 조형의 맛을 하는 거죠. 뭐 서예다, 동양화다, 서양화다 이런 부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그림은 그 조형의 맛을 하는 겁니다. 이 조형의 맛을 아느냐 모르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극재 선생의 고민은 서양 현대미술을 50년대 이후부터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물론 일제 강점기 때 태어나고 교육을 받았었지만 그러나 달라진 시대에 서구 현대미술은 세계 공통적인 어법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양의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죠.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서양 현대미술은 알다시피 서양의 전통시대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들을 넘어서거나 그것을 불식시키거나 그것을 해체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양의 전통시대의 이미지라고 하는 역사를 갖고 있지 못한 우리 상황에서는 그것을 넘어서거나 그것을 해체를 하등의 명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구형 전통 미술의 이미지 역사를 갖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해체해야 될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추상을 해야 되거나 모더니즘을 해야 될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럼 어쨌든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어법이 되고 현대라고 하는 모던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전후 전 세계가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종의 삶의 시스템이나 사회적 문화라고 말해볼 수 있다면 불가피한 거겠죠. 그래서 그 보편적인 어법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나름 근거 있는 것으로 연결고리를 고리를 걸을 필요가 있겠죠. 그것은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겠고 어떤 자기 정체성이라고 말해볼 수 있겠죠. 그것들은 결국 우리의 전통 속에서 현대미술과 공유될 수 있거나 우리의 전통 시대의 이미지와 현대미술이라는 것을 접목시켜서 그걸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리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한국 현대미술의 성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쉽게 말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쉽게 말해서 지나간 한국 현대미술의 궤적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해방 이후에 물론 이제 감정이 되었겠지만 서양 현대미술을 받아들인 궤적과 우리 지나간 시대의 역사적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두 개를 접목시켜서 어떻게 한국적 현대미술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을까? 그 한국적 현대미술의 알리바이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고민이 한국 현대미술의 성격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과제에서 한 명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라면 이 과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상이든 추상이든 구상작가들도 생각해봐요. 구상작가들도 한국적 풍토를 그리죠. 당연하겠죠. 우리 풍토, 우리 한국의 자연이라고 하는 걸 그리겠죠. 그 다음에 한국적 소재라고 하는 것, 우리 한국적 내용의 물씬거리는 기물들이 그리겠죠. 추상도 당연하겠죠. 한국적 내용의 물씬거리는 한국적 단색주의, 백색주의 너무너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극재선생 역시 그런 시대적 과제, 질곡 속에서 자신의 작업을 고군분투하면서 풀어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의 작업은 그 궤적을 적나라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런 것이 저는 그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한 작가의 과제고 그 과제를 얼만큼 자신의 과제로 알고 밀어나가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그 전혀 특별한 시공간 속에서의 과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작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 작가는 송현숙이라는 작가입니다. 이거는 붙이고 보여주세요, 여러분. 캔버스 표면에 녹갈색으로 물감을 쫙 칠한 다음에 바탕에 수평에다 놓고요. 이건 물론 템페로입니다. 템페로하니까 이 물감보다는 굉장히 꼼꼼하겠죠. 템페로로 녹갈색 물감을 바탕에 쫙 균질하게 칠한 다음에 그것이 채 굳기 전에 위에 올라타서 받침대에 올라타서 다시 하나, 둘, 세 번 작대기를 긋고 기둥을 긋고 그 위에 큰 구슬을 하나, 둘, 세 번 긋는 겁니다. 이 제목은 삼획 위에 삼획입니다. 제목이 너무너무 선명해요. 좋은 작업은 저런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이 너무 선명한 작업. 군더더기 없잖아요. 삼획 위에 삼획이에요. 세 번 붓질한 데서 세 번 붓질했다는 겁니다. 저거야말로 가장 모더니즘적인 추상미술적인 어법 아닌가요? 그냥 붓질만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붓질은 묘한 떨림이 있어요. 밑색이 채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밑색 위에 다시 얹혀진 기둥색과 그 위를 밀고 나가는 세 개의 넓적한 귀할 붓질은 그 모든 것들 세 개의 층들이 다 한 화면에서 문질러지면서 떨리고 있죠. 그들이 묘하게 빨래띠 위에 걸린 빨래감이나 명주천이나 굿할 때 쓰는 저승길을 나타내는 어떤 탱탱한 어떤 흰 천의 느낌을 강렬하게 부감시키죠. 무섭적인 어떤 기운들이 번지죠.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이름 지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붓질로만 이루어졌지만 저것은 뭔가 귀기 어린 한국 무속성 같은 것들을 순간적으로 안겨주죠. 좋은 작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커멓게 칠한 바탕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구획을 한 겁니다. 항아리 그 항아리 밑 입구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이렇게 그러는 순간 항아리에 천 하나가 슥 걸린 느낌이 물론 항아리를 제한한 수건을 그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붙지만 했을 뿐인데 항아리와 수건이 연상되죠? 그런 그림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극자 선생의 작업을 염두에 두면서 제가 생각하는 살짝 개인적인 겁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미술 평론을 하는 사람입니다. 미술 평론은 뭐라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학문도 아니고 뭐라고 말하기 참 어려워요. 다만 제 알량한 감각을 가지고 지금 동시대의 많은 전시장이나 작가들의 작업실에 다니면서 제 미적 감각을 건드리는 작품들이 부지런히 찾고 그것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해명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글 쓰고 이렇게 강의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것들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 논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제 개인적인 편견에 북한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좋은 작업들의 사례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몇 가지입니다. 저는 현대미술이 꼭 최근에 새로운 담론들, 현대미술의 최근 이슈들에 그 세련되게 보여줘야 되는데 휘둘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지난주 광주 비엔날레를 보고 왔는데 제가 마침 지난주 금요일자 광주 비엔날레에 대해서 경향신문에 컬럼을 썼는데 22년째 광주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는데 주제도 너무 어렵고 전시도 너무 난해하고 사실은 그런 전시를 굉장히 피곤해졌어요. 비엔날레라는 게. 그런 현학적이고 어려운 주제로 현대미술을 다루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22년 동안 열렸는데 22년 동안 열리면서 제 생각에는 광주와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22년 동안 열린 광주 비엔날레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작가들이 나타나는지 제 기억에는 없어요. 심지어는 광주 비엔날레 주변의 전시장 풍경 조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 새로운 전시나 좋은 전시들이 있었다면 사람들이 몸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전시가? 미술 작품이라는 게 왜 우리가 보고 작품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권동은이라는 작가가 찍은 사진입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낙산입니다. 여기 꺼주셔도 되잖아요. 불 하나 꺼주실래요? 좀 더 작품 보기. 이 앞에 꺼주셔도 됩니다. 동해에 낙산 앞바다가 쫙 출렁거리고 있는데 거기 흰 눈이 엄청나게 큰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일반적인 바다 사진일 수도 있습니다. 수년 전에 학고제라고 하는 전시장에서 전시가 있었는데 마침 겨울 12월 달에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흑백 사진인데 권도문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진작가 중에서 가장 감각적인 사진작가 한 사람이 바로 이 권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작품은 거의 잘 발표하지 않지만 감각은 대단한 분입니다. 그냥 비근한 바다 풍경인데도 불구하고 늘 보는 거지만 저 풍경은 전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더라고요. 그냥 그 애기 머리통만한 눈이 그냥 마치 자진하듯이 추운 겨울바다 속으로 팍팍 투항하는 장면이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안겨주더라고요. 여전히 미술은 좋은 작품은 평면에 쏟는 아름다움을 그러나 습관적인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만이 보고 느끼는 아름다움을 전달해주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치균이라고 하는 구상작가지만 뭐 비근한 어떤 구상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토요일 오후의 한강 풍경입니다. 역봉을 받아가지고 어슴푸레하고 칙칙한 그 근경 풍경과 저 뒤로 한강 다리 산 칙칙한 도시의 매캐한 그 분위기 이거는 단지 어떤 특정한 시간대의 풍경을 그렸다기보다는 그 시간대만에 지니고 있는 공기의 밀도, 그렇죠? 매캐한 어떤 그 공간은 비어있지 않잖아요. 뭔가를 채워져 있잖아요. 그 나른한 오후, 그 시간대에 형용할 수 없는 묘한 분위기가 아주 잘 드러나. 저건 붓으로 그린 게 아니라 물감을 손가락으로 문질러서 그린 그림입니다. 핑거 페인팅입니다. 테크닉도 뛰어난 그림입니다. 어쨌든 그냥 그 어떤 별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특별히 피처레스크하다고 부를 수 없는 그냥 너무너무 비근한 풍경에 불과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감각으로 절묘하게 떠내고 있는 신입들아. 이런 거 그냥 좋은 걸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강이라는 살인작가인데 그냥 자기 집에 있는 흰 병들, 유리병들 3개를 이렇게 세워서 갖다 놓고 돌멩이 하나 놓고 찍었을 뿐이에요. 너무 비근하고 소소한 사물들, 물건에 불과하지만 그 물건들이 저런 식으로 정렬하는 순간 우리들이 일상에서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 사물들이 지니는 조용조용 아름다움이 이게 뭐 발설되듯이 누설되듯이 드러나 버리죠. 작가들은 일상에서 우리가 간과했던 것들을 다시 보여주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사월에 보지만 자기가 열심히 진지하게 제대로 잘 안 보죠. 거치게 보거나 관습적으로 보죠. 늘 자기식으로 잘 안 보죠. 늘 학습된 대로 보죠. 한 번도 자기식으로 내 앞에 있는 것들을 주의 깊게 정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죠. 보세요. 물론 저 유리병 자체도 이쁘긴 하지만 저런 소소하고 그냥 사물에 불과한 일상적 삶에서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단순한 도구에 불과한 사물들이지만 저런 걸 저렇게 갖다 놓고 찍는 순간 저것 하나도 얼마나 매력적인 존재가 됩니까? 이 작가는 이경신이라는 작가인데 이 작가는 길거리를 가면은 그냥 길에 좌판 걸리거나 길에 저렇게 뭐 펑크, 본방, 커피 이런 거 파는 분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밑간판들 있지 않습니까? 딱딱한 하드보드지라든가 플라스틱 또는 함석판 같은 데다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서 어떤 일을 하거나 뭔가를 지시하기 위해서 써놓은 문자나 숫자들 같은 것들입니다. 저건 정말 가난한 어떻게 보면 그냥 상인들이 만든 것들이죠. 이경 씨는 길을 가다가 저런 것들을 발견하고 버려진 것들을 수집했어요. 그는 그 이름 없는 그냥 일반 상인들이 자신들의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고 길에서 저런 일을 하는 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든 입간판들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발견한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쯤에 레드메이드 작업이라고 알고 수 있겠죠? 그것을 전시관에 펼쳐놓고 전시했었어요. 굉장히 좋은 전시였습니다. 감동적이더라고요, 저는. 네. 술빵, 호박죽, 통, 쌀, 옛날 짜장, 개울이 달려있은 빨래빵 이렇게 가장 간결하고 정보를 전달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눈물겨운 그런 작업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너무 고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누드, 풍경, 조금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일반인들이 그렇죠. 자기식으로 아름다움이 뭔가를 느끼기보다는 학습된다는 겁니다. 그런 데서 벗어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것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 미술은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이름 지을 수 없어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언어나 문체에 이렇게 비껴나가죠. 그것을 차마 이렇게 지시할 수 없고 명명할 수 없는 것들이겠죠. 그것, 이트죠. 프로이드는 알다시피 인간이 이성의 이런 무의식이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했었어요. 무의식을 뭐라고 지시할 수 없어요. 프로이드는 무의식을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트라고 하죠. 이트. 그쵸? 라틴어로 이드죠. 그래서 이트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미술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래서 선명하게 이름 짓는 것들, 너무 현학적인 제목을 짓는 것, 이런 건 약간 좀 불안하거나 의심스러워요. 이 작가는 김도균의 작가인데 이건 바닥입니다. 여러분, 바닥. 우리가 입고 있는 앉아있는 바닥들입니다. 벽입니다. 어디나 볼 수 있는 실내 풍경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바닥과 벽을 이렇게 탁 프레이밍해가지고 이렇게 착 잘라가지고 착 찍었어요. 그러는 순간 절묘하게 프레이밍된 고도에 들어오는 바닥은 이것 자체는 너무 묘한 느낌을 불러일으키잖아요.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우리 아주 익숙한 한 일상의 공간 자체가 느닷없이 이렇게 절취돼서 다가오는 순간 너무 낯설어지죠? 우리가 여러분 다 이렇게 다 보고 있지만, 또 가시적인
대상 속에 있지만 사실은 나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공존하고 이 공간에는. 예를 들어서 대치, 걸레바지, 구석, 틈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 저기 에어컨 뒤쪽 이런 것들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그건 유령 같은 것들이죠. 그럼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내가 여기 있는 곳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공존하죠. 어떻게 보면 나는 유령과 함께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실제 종근 땅 건물이고요. 빌딩 건물이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그린 김수영의 종근당 빌딩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르네천의 오일 페인팅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 작가는 지나다가 건물에 봤어요. 건물이 뭐 얼마나 주변에 많습니까? 그런데 건물을 한 요 부위를 너무 재미나게 이렇게 봐서 그대로 그렸어요. 마치 극사시처럼 그렸지만 한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그린 다음에 그 색깔에 칠하거나 이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펼쳐놓는 순간 이것은 묘하게 매우 그 추상적인 낙작한 평면성을 보여주는 추상화 같기도 하면서도 사진 같으면서도 회화 같기도 하고 구상이기도 하고 추상이기도 하고 익숙하면서도 낯설어 보이기도 하고 건물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묘한 느낌을 표현해요. 오석근현의 다름은 이 작가는 인천에 살고 있는 사진 작가인데요. 이건 인천 월미도에 있는 카페의 벽면에 있는 낙서입니다. 낙서야 뭐 여러분 얼마나 자주 보시겠습니까? 낙서야 하도 많죠. 낙서를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죠. 늘 보던 거지만. 인천 월미도에 있는 이 카페에 있는 낙서는 연희대 대지 장소입니다. 서울에서는 여기 대구도 바다까지 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군요. 서울에서는 그래도 이제 1호선을 타고 인천까지 가면 바닷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연인들이 낭만적으로 바다를 보고 싶으면 1호선 전철을 하고 인천까지 가서 되게 월미도 앞에 있는 카페에 가서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장소 같아요. 그 카페에 갔더니 이렇게 벽면에 낙서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보면 알겠지만 지환, 은지, 민호, 박원 이렇게 서로 이름도 써놓고 하트도 있고 박스까지 쳐놓고 날짜도 적고 사랑해 이렇게 뭐 마치 라이탐이라는 락스고 동굴벽화를 그렸던 옛사람들처럼 간절하게 자신들의 이름들을 새겨놨어요. 그냥 단순한 낙서일 수 있지만 저 낙서 하나는 많은 생각거리를 안겨주죠. 임신한 생각거리를 안겨주죠. 저 요한한 나이 때, 저 불안한 청춘기 때의 요한한 사랑에 대한 그 불안한 심리를 저런 낙서를 통해서 보상받고 싶다고 하는 욕망들이 간절하게 새겨져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자신들의 그 불안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온전히 지탱시키고자 하는 욕망들이 저 벽면에 마치 이렇게 해지듯이 쓰고 있겠죠. 요 낙서 자체는 많은 색깔들이 안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민경숙이라는 작가인데 도마를 그린 겁니다. 종이에 파스텔로 그린 도마의 표면입니다, 여러분. 이 작가가 어느 날 도마를 썼는데 쓰고 난 다음에 물기를 창가에 말려서 이제 뽀송뽀송 말라서 이제 제자리에 꽂아놓으려고 하는 순간 도마의 표면이 눈에 문득 다가왔대요. 무수한 칼끝으로 난 상처들이 있겠지. 당연히 도마는 뭐 표면에 상처 난 게 당연하지. 도마의 운명인 걸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 작가는 문득 그 상처가 툭 찔러버렸나 봐요, 자기. 그래서 그 파스텔을 그린 다음에 제목을 1000개의 상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1000개의 상처. 많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겉으로 봐서는 멀쩡해 보이는데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도마의 표면에 무수한 상처가 나 있더라 라는 겁니다. 도마는 상처라는 게 운명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도마 표면에는 상처를 가지고 마음 아파하는 인간이 뭐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았어요. 이건 단지 도마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마찬가지니까 그렇다고 저는 멀쩡하고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다 안에는 많은 상처를 간직하고 사는 사람도 같이 연상될 수 있겠죠. 좋은 작가는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낙서를 보고 도마를 보고 바닥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런 거를 보고 느끼는 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공부가 돼야 작업을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티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사물과 세계를 남하고 다른 시각으로 지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창조적인 걸 한다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미술의 어떤 이슈, 정보, 테크닉, 기술적인 부분
지금 유행하는 것들, 어떤 것들 이렇게 하나 부여잡죠. 트렌드를 하나 부여잡죠. 지금 중앙화단, 서울화단 이런 것이 뜬다. 극사시주가 뜬다. 포토리얼리즘 어떻게 뜬다. 뭐 요새 다시 백사주의 단식주의가 뜬다. 요새 항아리 그리는 게 뜬다. 다 그거 하나씩 부여잡아요. 트렌드를 쭉 부여잡아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트렌드를 해요.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네, 그 똥 밟는 길입니다. 아까 기조방의 유인경 선생님 이순신 얘기하시던데 저는 이순신 장군 것 다른 것 따라서 생즉사 사즉생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는 길이라고 가는 길이 다 죽는 길들입니다. 에이 죽겠다 그러는데 전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술에서 트렌드, 최근 유행 잘 되는 것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사람만의 마음의 결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의 느끼는 힘이 있습니다. 누구하고도 공유될 수 없는, 그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의 묘한 지각들, 그 사물을 보고 느끼는 힘들, 그리고 그것을 꼬무락꼬무락 표현해내는 힘, 그 사람만의 조용에 대한 맛,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용히 업로드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이거는 김청진의 작가인데, 이거는 본인이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를 다 먹은 다음에 먹고 난 빈 자리를 위해서 전위적 시점을 찍은 사진입니다. 네, 여러분 다 밥 먹고 식사하시잖아요. 이 친구는 매끼 거의 빼놓지 않고 자신이 식사한 다음에 자리를 저렇게 찍어요. 이 작가는 뭘 작업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행복한 작가예요. 우리는 매번 무슨 작업을 할까 고민하죠. 이 작가는 고민할 필요 느끼지 않아요. 물론 이게 죽을 때까지 살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먹는 건 사실이잖아요. 하루 세 끼 먹어야 되잖아요. 그 뒤중에 천연 같은 거잖아요. 제목이 재밌습니다. 서울 성북구 삼성전 빅맥 라지 세트예요. 자신이 서울 삼성교회 그 맥도날드에 가서 빅맥 라지 세트를 시켜 먹은 거예요. 그냥 약간 입맛이 없었나 봐요. 많이 남겼죠? 그러다 보니 탁 찍었어요. 매일매일 이 작가는 자신이 먹고 난 자리를 찍어요. 거친 욕망 휩쓸고 간 빈자리들. 그것도 너무너무 재밌는 자리, 부재의 자리 같은 거. 우리 되게 음식이 나왔다고 이쁘다고 찍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 먹고 난 다음에 빈자리를 저렇게 아주 구체적인 제목을 붙이면서 찍는 사람은 드물죠.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한 습관적 언어를 지우는 게 필요합니다. 정문이라고 우리는 다 한가지 테이블에 흰천 깔아놓고 사과, 모과, 화분에 꽃 꽂아놓고 그러는 걸 그 정문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런 정문들은 너무너무 지겹게 그려왔습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의 정문이라고만 여기는 것은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작가는 김치를 그렸어요. 이건 종이에 수채화 물감으로 그린 김치입니다, 여러분. 이 작가는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동국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미술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집안의 반대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미대를 포기했어요. 이런 사람 많죠, 여러분. 여기 지금 미대를 다니는 학생들은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선택됐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도 하셔야 돼요. 미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직장생활을 10몇 년 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에는 그림에 대한 욕망을 지울 수 없어서 미술학원도 다니고 일러스트레이션 학원도 다니고 백화점 문화센터도 다녔다고 해요. 조금 거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세 군데는 미술을 가르쳐주는 곳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입시학원이 미술을 가르쳐주는 곳인가? 아닙니다.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 정답 같은 틀을 암기하는 곳입니다. 다 그렇게 들어오셨잖아요. 물론 그림에 관련된 필요한 아주 핵심적 기술인 것들을 공부하지만 미술을 가르쳐준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백화점 문화센터 수첩안에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면 똑같은 정보를 그려요. 하루는 집에 왔더니 어머니가 김치를 담갔어요. 내가 김치를 가뜩이나 좋아하는 데다가 봤더니 배추에 흰 속살로 스며드는 고춧가루 국물이 너무 아름답더래요. 그날따라 배추에 흰 속살로 스며드는 고춧가루 국물이 너무 아름다운 걸 그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아리 뚜껑에다 넣고 그린 겁니다.
치아로. 그 다음날 이 그림을 갖고 몇 가지 문화센터에 갔더니 감사분하고 아주머니들이 타박을 하더래요. 이쁜 꽃나무 이런 거 그렸다고. 그러나 이 작가는 그러지 않고 그 다음부터 배추김치, 부추김치, 파김치, 달랑무, 총각김치 등등 온갖 종류의 김치 그림들을 쭉 그렸어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해서 모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왜 대상을 받았을까요? 저도 심사했었지만 만장일치였습니다. 첫째, 기존의 정모를 보는 관습적 시선에서 벗어났어요. 왜 정모라면 다 똑같이 화방에 꽂고자 놓고 뭐가 상관 노릇하고 그리겠어요. 정물이 시간적으로 변하는 걸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동물, 우리 그리면 한 동일의 시간이 죽여놓죠? 동일한 어떤 하나의 시간으로만 그리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림이라는 하나의 시간을 응고시키죠. 보십시오. 이게 6개의 그림의 한 작품입니다. 시간의 추이에 따라서 복숭아들을 썩어가고 새카맣게 시커멓게 죽어가잖아요. 이거 그대로 그린 겁니다. 시간의 추이에 따라서. 이거 유동재라는 작가인데 여러분 붉은색 화면과 검정색 화면이 보이죠? 점을 찍었죠? 점으로 그린 전묘와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이건 알다시피 조지 부시 행정부 때 국무장관을 역임했던 라이스 및 국무장관이고요. 이 사람은 영국 유명한 코미디언 미스터 빈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스는 여기 흰 점이 뭐냐면 라이스입니다. 라이스를 이렇게 붙인 겁니다. 빈이니까 빈, 콩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물감과 붓을 쓰지 않고 쌀알을 일일이 다 그 자리에 정확하게 접착제어를 붙여서 만든 라이스고요. 콩을 일일이 붙여서 만든 미스터 빈입니다. 그러니까 라이스로 라이스를, 빈으로 빈을. 이건 최상출이라는 작가인데 이런 거 추상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이건 저기 캔버스인데 캔버스 안에 사각형으로 이랬죠. 이 작가는 주어진 사각형 틀에 내 기둥을 다 막았습니다. 얇은 나무판으로. 그다음 물감을 검정색 물감을 묽게 타서 떨어뜨린 다음에 돌멩이를 넣고 굴렸어요. 떼고 돌멩이를 굴러다니겠죠? 보세요. 돌멩이를 굴러다니겠죠? 떼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겠죠? 벽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돌멩이는 떼고 굴러서 물감이 거의 다 찍히지 않을 때까지 바닥을 탁탁탁탁탁 칠 거 아닙니까? 그 물감을 바닥을 탁탁탁탁탁 치고 돌아다니면서 더 이상 찍히지 않을 때까지 한 다음에 돌멩이를 던져낸 게 이 그림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 귀퉁이를 막았던 틀을 제거한 다음에 만든 게 그림입니다. 물감과 붓을 쓰지 않고 이뤄진 그림이죠. 가능하면 손으로 이뤄진 그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봤던 작가는 이창남이라는 작가입니다. 이창남. 그게 전형적인 유화예요. 계대나 여기 영대 또 경북대는 워낙 솜솜씨가 좋은 구상 작가들이 많아서 이 정도 구상은 잘할 것 같은데 그래도 참 이름이 참 좋더라고요. 그냥 자기 작업실이 그린 거예요. 이게 좀 사진이 좀 안 좋은데 그거 그냥 이 작가는 오로지 자기 작업실만 그려요. 그냥 자기 작업실, 허름한 작업실, 비난한 작업실. 그 작업실에 화구들, 라디오들, 물컵, 이런 것들만 탄출한 것들만 가지고 아주 끈적끈적한 유화물감을 느낌을 팍 퍼나게 그리는데 그림이 아주 좋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문제인 것 같아요. 볼펜도 이렇게 그리잖아요. 공간 공포증에 걸린 것이 그리잖아요. 끈적끈적한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볼펜들을 저런 식으로 직접 실어드리겠습니다. 망원동 여덟 주택이에요. 다닥다닥 들어쳐버린 우리의 주택 환경들도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일왕산이 그린 겁니다. 거대한 화면에 넓적한 부지를 붕붕 문질러서 일왕산 일부를 클로즈업 시켰는데 단지 인왕산이 그렸다기보다는 인왕산이 이게 어른어른하죠? 게러더레이터 그림처럼 명명으로 확정적인 윤곽선이 부지한 이 그림은 떨리고 있죠. 무슨 얘기냐? 산은 고정시킬 수 없는 거죠. 생생부식하니까 자연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자연은 어떤 윤곽을 외형을 윤곽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자연이.
인왕산이. 여러분 산을 산으로 보는 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이상한 편이지만 인왕산에 그린다고 하는 건 인왕산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인왕산은 우리나라는 노년에 지어냈기 때문에 한 1억 5천 년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인왕산을 하나 그린다고 하는 건 1억 5천 년의 시간을 그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깃바닥에 가서 돌멩이 하나 봤죠? 돌멩이는 산이 쪼개진 거예요. 나무는 흙이 된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은 또 남다른 겁니다. 산에 산으로 보는 거하고 산에 이렇게 보는 것도. 예, 한두 개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어법이 다릅니다. 어법이. 이건 종이에 칸으로 드러냈습니다. 양말입니다. 양말. 벗어는 대충 막 벗어는 양말입니다. 주머니가 있는. 제목이 남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임작이라는 작가는 서울대 교수인데 자신의 남편이 항상 집에 들어오면 양말이 저렇게 대충 벗어 아무데다 던져놓는 거예요. 아무리 잘 벗어서 빨래통에 넣으라고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대충 벗어놓은 양말을 그려놓고 남편이라고 쓰고 있어요. 말 어법이 다르죠? 네. 도서관에 있는 책을 무작위로 꽂은 것처럼 해놓고 끄덕끄덕 찍었어요. 너무 썰렁해 보이지만 짜라투스랑 이렇게 말했다. 신은 죽었다. 그래도 나는 부자다. 너무 유쾌한 문장이 형성되죠. 기존에 있는 책 등에 실린 책 제목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이거 영상 작업인데 석살의 문제를 나가도 적자로 본질의 돈질로 수면을 수입병으로 쓰면서 석살의 마침내 통장 자본은 적자 본질은 멀어지고 돈질만 남으니 수면도 부족하고 수입병도 쌓인다라고는 동시대 여러분들과 같은 유사한 시간대의 젊은 작가들이 자신의 처지나 현재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비디오 작업입니다. 그냥 풀입니다. 누런 경지에 난초를 저렇게 거지같이 그려놓고 전통의 연복이 그려놓는다. 즉 오늘날 사분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선시대 때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전통이라고 말이 어렵다는 것이죠. 이건 망치의 사랑인데 망치의 단면에 사랑이 없어져. 리베라고. 망치의 사랑은 망치가 테이블에 사랑을 이렇게 찍어야 되잖아요. 이게 망치 사랑이잖아요. 그럼 사랑이라고 찍힐 거 아니에요? 테이블에? 이게 정말 망치의 테이블에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죠. 망치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망치의 사랑을 받는 테이블은 죽어나가죠. 사랑이라는 이름에 자항되는 통력을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짧은 시간에 두석씩 말씀드렸으면 핵심인 겁니다. 첫째, 급제 선생 작업은 제 생각에는 한국 현대미술의 성격이다. 우리 지난 시대의 전통 시대의 이미지와 서구 현대미술의 어법이라고 하는 걸 결정해서 한국적 현대미술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급제 선생의 작업의 정답을 결정되고 있다. 그걸 굉장히 솔직하고 정직한 작가의 자세입니다. 나름 의미가 있었지만 비록 지방 화장에서 제대로 조망하고 있지 못했다. 그 부분이 좀 더 집중적으로 조망하게 된다. 그분의 작업이 어떤 부분을 고민했을까? 한국 현대미술이 어떤 성격을 고민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더 조망되어야 된다.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한국 현대미술의 중요한 지점이라는 첫째, 관습적 업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현대미술이 현란한 이슈나 주제나 트렌드에 휘둘리지 마라. 세 번째, 사물과 세계를 보는 자기만의 고유한 안목과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 자기 시기로 보는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마음의 결이 중요하다. 네 번째, 그걸 판단하고 지각하는 감각들이 지각, 조형에 대한 감각이 필요하다. 전시를 많이 보는 것, 밖에 나가는 자연을 많이 관찰하는 것, 골동을 열심히 보는 것, 뭔가 이렇게 아름다움 느끼는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움 많이 느끼는 힘이 필요하지. 이거 그냥 기계적으로 뭔가를 쥐어 짜내고 비슷한 것을 막 따라 그리거나 이렇게 해서는 좋은 작업을 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개인적인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 분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 대신에 우리 박 교수님 평소 갖고 계시고 하셨던 연구하셨던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시선, 느낌을 저희들과 같이 이렇게
저희들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우리 강연자가 되겠습니다. 기업 경영에 있어 디자인의 역할과 미래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김영준 고모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영준입니다. 우선 제가 오늘 상당히 뜻깊은 자리에 제가 이렇게 초대받게 돼서 너무나 영광인데, 극재쌤의 그 참뜻을 잘 기리시면서 학생들이 느낀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먼저 소개하기 전에 오늘 제가 마지막을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제가 아침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강연을 다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유인경 씨부터 시작해 우리 박 교수님까지 다 강의를 하셨지만 핵심은 전부 디자인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리면 저는 1984년에 삼성전자에 입사해가지고 31년간을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소리가 조금 사투리가 막 나오죠. 저도 대구 사람입니다. 너무나 대구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제가 오랫동안 그런 경험한 것을 여러분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벅찹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좀 떨리고 있어요. 제가 웬만한 강연회를 가면 절대로 안 떠는데 오늘 제가 떨리는 게 왜 고향에 있는 여러분 후배들한테 제가 저의 경험을 어떻게 잘 전달해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훨씬 더 즐겁고 또 재밌게 또 디자인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을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끔 제가 대구에 가끔 내려와서 여러분 선배님들 취업하기 전에 잠시 와서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제가 삼성의 이야기를 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뉴 밀레니어스 세대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완전 다른 세대죠. 하지만 저는 30년 동안 제가 경험한 것을 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실 디자인도 하나의 히스토리죠. 그 히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현재 포지션에서 잘 검토를 해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역사를 상당히 중요시 하고 있고 현재 기업에서 지나간 과거, 지나간 역사를 상당히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중요한 게 역사죠. 여러분들 혹시 공주 박물관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네, 공주에 가면 민속박물관이 있습니다. 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과제에 어려운 생각들을 전부 풀어줄 수 있는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썼던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만 좀 가지신다면 여러분 혹시 서울에 가시는 분들 많죠? 네, 서울에 가면 여러분 꼭 한번 이렇게 이순신 세종대왕 그 동상도 보지만 우리 가장 대표적인 청와대 옆에 아시죠? 건정전 아시죠? 그 건정전을 가서 혹시 진짜 이게 건축가의 입장에서 볼 것이냐 아닙니다. 디자이너 입장에서 보시면 어마어마한 인사이트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제가 중간중간에 그런 제가 보았던 경험들을 여러분 후배들을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디자인이 과연 무엇이냐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길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대적으로 디자인이 많이 바뀌고 있다. 근데 어떻게 바뀌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냐 되게 궁금하시죠? 근데 30년 동안 우리 아침에 했던 강사분이 그렇습니다. 지금 소니 뭐 일본 회사 이름 되는 데 없죠? 아무도 없죠.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일본에 가면 샘플을 전부 일본 회사를 사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왜 안 하게 됐는지 거기에는 많은 그 노력과 열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 바로 저와 똑같은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디자인에 대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같이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삼성이니까 제가 30년 동안 삼성에서
운 좋게도 지금 정무의 자리까지 올라서 돈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로. 근데 저는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삼성에 있기 이전에 여러분 같은 시절에 어떤 노력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를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들려줄 수 있다면 그것까지 들려줄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을 가장 행복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디자인은 제가 저희가 1978년에 학교에 들어갔을 때 디자인은 별로 몰랐습니다. 시절에. 그때 제가 디자인이 되게 중요할 거다라고 저는 고민을 했던 거죠. 원래 저는 경북대학교 상대 시험을 쳤습니다. 부모님의 성함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시절에 배움 시절에 디자인 한다는 미술대학 간다는 교수 집안에서 난리 났습니다. 큰일 났다. 그래서 저는 장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여러분 잘 알겠지만 요 옆에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제가 디자인을 해야 되겠다니까 부모님을 비롯해서 저희 집안에서 이제 신세 져줬다 이지 열심히 잘하고 공부 잘하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본의 아니게 1차를 거기 시험 쳤습니다. 서울은 돈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갈 수 없었고 당연히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간 게 대구의 영남대학교에 갔습니다. 계명대학을 왔어야 되는데 영남대학을 갔습니다. 저는 계명대학인지 영남대학인지 잘 모르고 갔습니다. 선생님이 영남대학 시험 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쳤는데 그때부터 제가 디자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제가 느꼈냐면 앞으로 미래사 그 당시죠. 30년 전에 미래사회는 다른 건 몰라도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잘 대우를 받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주변에 아무도 디자인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그저께 일주일 전에 미래학자나 다른 많은 선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20년 뒤에 없어질 직업들 이야기 많이 하죠. 네, 변호사 없어질 겁니다. 왜? 누군가 이야기했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질문만 하면 어떻게 조치하세요라고 나옵니다. 의사, 지금 의사 거의 대부분 다 로봇화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2008년에 위암이 걸려서 위를 잘랐습니다. 근데 제가 가슴을 열면 배를 딱 열면 칼자국이 있는 게 아니고 구멍이 3개만 있습니다. 로봇으로 수술을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암 걸리면 다 정리가 됩니다. 20년 뒤에 절대로 없어질 직업이 바로 디자이너라는 거죠. 예술가와 디자이너입니다. 왜 그러냐면 데이터베이스화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거 확실하게 믿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까 감성이라고 우리 박 교수님 이야기했죠. 감성은 로봇가 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라는 거는 딱 보면 알죠. 그림 그린 거 보시지만 컴퓨터로 또는 로봇가 그림을 저렇게 그린다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남이 하지 않는 것을 발굴하고 자기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표현은 예술과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병원, 여러분 알지만 한국에 계시니까 그냥 한국만 생각하지 말고 미국의 병원, 은행, 모든 직업, 중공업, 선박 모든 직업 지금 디자인을 열심히 뽑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만 생각하지 마시고 글로벌로 생각하시면 갈 자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미국에 지금 모든 디자인을 다 흡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디자인 전공에 따른 갈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밀리터리 국방부에도 디자인은 엄청 뽑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우디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이 하도 많이 죽으니까 국방 펜타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회의할 때 뒷줄에 이렇게 회의하면 유리 쪽으로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원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쫙 앉은 사람이 주로 회화 전문가,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이 뒤에 앉아서 국방부 회의할 때 그 사람 하는 이야기를 스케치로 다 그림으로 다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서 밀리터리 디자인이 상당히 많이 발달을 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디자인입니다. 저는 수류탄 디자인하는 친구도 만나봤고 급기사항이라서 말을 못하는데 그래서 나온 게 아시죠? 16을 꺾어서 꺾은 다음에 벽에 숨어서 그걸 보고 저쪽을 쏘게하는 그 무기를 개발해서 미군이 사상자극게 했던 그게 바로 디자이너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정말 무궁무진한 우리의
펼쳐질 직업들이 많습니다. 아까 뭐 파인아트도 상당히 많은 그 이야기를 하셨지만 하지 않는. 그래서 디자인에 제가 올인하기 전에 도시락 몇 하나 궁금했습니다. 하고 날 때.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어원이 나왔습니다. 대 플러스 자인. 여기 아마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자인이라는 건 현상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대는 뭐냐면 파괴하다는 뜻입니다. 현상을 파괴해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파인아트도 똑같죠. 현상에서 파괴 출발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디자인과 파인아트, 예술, 그다음에 오마, 예,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되려고 저는 확신하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한다라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청년 실업 어떻게 창조인지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그 주역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저는 분명히 잘 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나가신 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분은 어디든지 다 등장합니다. 제가 왜 이 사람을 여기다 올렸냐면 2013년에 디자인에 저는 삼성의 디자이너들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나 보니까 대학 때 여러분 지금 그 가상행위를 축제 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잘 모르시죠? 축제 때 가상행위를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제일 1번이 법대, 그 다음 상대 쫙 하다가 그 기다 한참 기다려야 돼요. 마지막에 뭐냐면 음악, 음대, 미대, 체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 다 하고 난 다음에 음대, 미대, 체대 마지막에 가상행위를 열심히 해도 하면 한 것처럼 대우를 잘 못 받았던 상황인데 2013년에 이 사람이 삼성이 F를 베꼈다. 디자인. 그래서 베낀 대가로 얼마나 돌아가는지 아시죠? 1조 6천억을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회사 난리 났습니다. 1조 6천억이고 뭐 이거 디자인? 뭐 대충 그림 되는 걸 가지고 물 1조 6천 그래서 난리 났어.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국제 변호사 다 붙였어. 미국이 보내가지고 변호 비용 엄청 들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습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 보니까 한 3천억 정도 줄어들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디자인의 그 가치를 1조 6천이라고 그것도 핸드폰 하나 디자인에. 그래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 디자이너들 이거 보통 애들 아니구나 라고 관심을 엄청나게 가졌습니다. 그 가질 수밖에 없죠. 1조 6천억을 했으니 그래서 저를 보내고 전 세계에 아는 사람들 다 디자이너 우리 현업에 있는 사람 다 보내서 관계를 좀 풀어봐라. 그래서 저는 독일에 디자인 협회장을 만나서 친하니까 내가 생각해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유럽은 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동차 바퀴가 원인데 사각형 원을 터크를 해놓으면 디자인 터크를 해놓으면 자동차 어떻게 굴러가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죠? 근데 미국은 그것도 터크라고 인정해주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많은 지금 현재 모든 기업은 디자인에 대한 가치를 또는 기업뿐만 아니라 현재 디자인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디자인의 가치를 높게 볼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가치를 여러분 스스로가 아까 내 스스로 가치 높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셔서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야기한 게 디자인이랑 제가 아까 디자인은 파괴하다 현상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인간이 창조의 노동들은 영혼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저 이해 못합니다. 근데 차원이 상당히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속에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아주 출발점의 디자인이 아니라 고차원적인 이야기가 들어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도 잘 해석이 잘 안 됩니다. 네. 비즈니스라는 공륜을 완성하는 것이다. 여러분 비즈니스 아시죠? 사업이라는 공륜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럼 내가 이 디자인이란 웍을 통해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사업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거 같으면 저도 잘 모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비전을 만들고 실행하는 거다. 이거 약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새로운 비전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거다.
실행 되면 돈 없으면 실행 못하는 거죠. 그럼 시스템이 안 되면 실행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디자인을 되게 고차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디자인은 1달러를 500달러짜리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거 1센트로 5달러면 자그마치 거의 뭐 500배쯤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거 충분히 이야기되는 겁니다. 혹시 여기에 다 뉴미래 세대니까 여러분 생일 때 지금 초등학교 생일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생일 잔치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부모님이 제가 알기로 여러분 세대는 부모님께서 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 빕스나 이런 데 다 친구들 데려가서 사주라 그렇게 하죠. 저희 때는 우리가 관심이 없으니까 집에 불러갖고 대충 이렇게 뭐 몇 가지 메뉴에서 해줬습니다. 근데 요즘 생일 어떻게 해주는지 혹시 아시는 분? 여기 조카까지는 안 되고 우리 교수님들, 자제분들이 요즘 생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예전에는 빕스가 한 10만 원이면 다 해결됐어요. 요즘은 10만 원 해결 못합니다. 한 2, 300이나 많게는 한 400, 500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네. 생일 잔치를 전문으로 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요즘 이벤트 회사가 이벤트 그러면 뭐 무대 공연 여기 뭐 오늘 이런 행사 해주는 이벤트 회사도 있지만 무대에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사도 있고 그다음 결혼 그다음에 요즘 거는 고희 그죠 70세 생일날 고희에서 모셔서 잡수를 빌려서 해주는 그런 행사가 있죠. 그런 이벤트 회사들이 차별화 아까 이 디자인을 이해하고 초등학생 유치원생을 공략하자 해서 만드는 게 생일 축하 파티입니다. 네, 돈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주냐? 그 학교에 한 친구가 생일이 내일 다음 달이다 이러면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획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친구의 학교에 방문해서 리서치하면 내일 잘하는 디자인은 리서치 잘하잖아요. 얘가 누구한테 왕따 당하고 있으며 얘가 누구를 좋아하고 있으며 얘 성격 모든 걸 다 파악해서 생일 날 파티를 할 때 비밀리에 요즘 카톡도 있죠. 요즘 카톡을 만들면 비밀리에 쫙 보냅니다. 초청장을. 거기에 초대 안 되는 사람도 안 되는 친구도 있고 초대해서는 절대 안 되는 친구가 있죠. 당연히. 근데 가장 신경을 쓰는 경우가 이 친구가 학교 생활을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더 완벽하게 할 수 있고 더 열정을 할 수 있는 브라보럼을 솔루션을 만들어주는 그런 이벤트 회사 많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아마 지금 좀 일어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해가 대단합니다. 뭐 저기 무대에서 자기 좋아하는 여학생 남학생이면 좋아하는 여학생한테 그때 프로포즈도 하게 해줍니다. 자연스럽게. 요즘 초등학교 우스개 보시면 안 됩니다. 다 이 친구들 A면 상 다 있습니다. 없는 친구들 거의 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잘라야 돼 고민하고 이러면서 제가 초등학교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리서치 많이 하잖아요. FGI 포커스 인터뷰. 초등학생이 앞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고객일 수도 있지만 초등학생들이 우리 산업의 고객이기 때문에 FGI를 열심히 합니다. 거기 저희 백미러 뒤에 거울에서 저는 보이지 않는 거울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요즘 사귀는 친구하고 이 관계가 안 좋아서 고민하고 부모가 알면 난리 나는 거지만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해결해 줍니다. 프로포즈도 하게 해주고 왕따 당한 친구 그 친구가 이 친구를 자기 친구로 만들게끔 미리 작업을 다 합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500만 원을 지불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러한 퍼포먼스를 만들어주는 게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회사한테 이야기 제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근데 거기에 디자인 전문가, 인문학 전문가 다 섞여 있습니다. 절대로 그냥 사장이 뭐 퍼포먼스 만드는 게 아니라 하드적인 게 아니라 속도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또 UI, 유저 인터페이스, 사람과 사람 관계 그런 팀원들로 다 구성이 됐습니다. 제가 여기에 스타벅스는 너무나 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은 다릅니다. 그죠? 이거 다 아시는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변화해 왔나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정말 자신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과거 이렇게 보면 기술 중심이죠. 엔지니어가 만들면 우리 그냥 거기다 옷만 입혀주면 됩니다. 제가 30년 동안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나 물으면 지금입니다. 지금 30년 동안 가장 좋았던 시절이 언제냐면 입사해서 85년부터 94년까지 10년간 가장 좋았던 시절입니다. 왜? 아무도 디자인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가서 밖에 나가서 매출 가서 땡땡을 따도 전혀 모르고 사장도 모르고 나를 담당하는 직 상사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한 일이 입사하니까 수원 공장에 그래도 디자이너들이라고 책상이 좀 다르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엔지니어들이 쟤들 왜 다르게 해줘요? 지금도 디자인 센터에는 엔지니어와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하고 다르게 해준다고 지금도 보너스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스티브 잡스 저 한마디에 전부 다 땡한 거죠. 하여튼 매일 서울에 나가서 놀다가 그때는 나가려면 외출증도 꺼내야 되고 아침에 출근할 때 그 총무과장이 손 집어넣는 사람 불러서 손 빼세요 그러고 완전 군대식이죠 사실은. 근데 그러니 그 사람들 디자인을 뭘 알아요? 모르지. 10년 동안 열심히 서울에서 잘 놀고요. 월급 열심히 받고 보너스 받아 술 잘 사먹고 친구들 열심히 만나고 그렇게 했던 시절이 그때가 제일 좋은 시절이죠. 지금은 잘 아시지만 새로운 플랫폼 만들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야 때문에 제 머리가 저는 컴퓨터라 말하면 한 486 정도 펜티엄 정도 돼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테크놀로지죠. 여기 있는 많은 회사들이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여러분 잘했지만 2000년. 우리나라는 2000년이 정말 중요한 변화의 시기입니다. 아까 그 외국인 박사께서 오감 박사께서 이야기한 거죠. 세미컨덕터 이야기잖아요. 반도체. 이딴 말하던 거를 저희 사이즈 반도체가 엄청난 큰 사이즈에다 확 줄일 수 있는 사이즈로 들어가니까 이런 그 사이즈가 농담이 안 돼도 되죠. 사이즈가 점점 줄기 시작하고 얇아지기 시작했잖아요. 그것을 다행히 우리나라 기업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은 더 앞서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2000년 모멘텀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누구냐? 이렇게 디자인의 경쟁자는 누구냐? 없을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모든 사람이 다 모든 것들이 다 경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성 경쟁자 누구냐? 구글, 네이버 당연히 경쟁자입니다.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구글이 자동차 만든다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걸 하겠다는 게 아니고 구글이 생각하는 이 사이트를 실현해 보고 싶다는 거죠. 아까 생각하는 걸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자동차 뭐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많은 디자이너들이 그렇게 고민을 한 아이디어들을 내가 해줄게. 이런 왜?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동차 당연히 합니다. 그 속에 미래 인사이트가 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와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남이 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최근에 많은 아이디어들이 우리 지구가 화성에서 인간이 살아야겠다.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발표하시는 분들 보셨죠? 저는 구현 가능하다고 봅니다. 컴퓨터 만드는 회사가 스마트폰으로 당연히 가는 거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세미컨덕터, 반도체 무한하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 제일 고민이 여러분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 다음은 뭐가 될까? 기업마다 머리가 터지게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잠시 났습니다. 삼성이 접는 핸드폰 나올 거다. 그거 10년 전에 저희가 다 고민해서 엔지니어들에게 해라 빨리 뒷북치게 하지 말고 그럼 엔지니어들 고민해야죠.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진행하니까 곧 삼성이 나올 거다고 지금 신문에 아나운서 해버렸어요. 기술은 다 되어 있습니다. 플렉시블 스마트폰이 얼마나 소비자의 가치가 있냐 이걸 지금 찾고 있는 중이라고 거기도 아나운서 되어 있습니다. 기술은 다 되는데 가치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치 없으면 소비자가 선택을
안 하죠. 아까 우리 의류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직구하고 뭐 마케팅 이런 필요 없다는 얘기죠. 똑같습니다. 그런 시대를 생각해보면 여러분